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통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책에서 이 우울 시장은 현타 소비로 대처한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현타 소비가 뭔가요? 저 너무 신세대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으로 어차피 접근도 어려울 뿐더러 접근해도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방식으로의 선택지를 기꺼이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네. 왜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우울해지거든요. 특히나 시대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더 중요한 건 이제 가족의 그 구성도 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믿고 기댈 데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혼자 사는 거에 대한 그 지불 비용들은 곳곳에서 지금 강하게 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따라가자면 또 열심히 뭐 죽자 살자 일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그렇게 해본들 그게 이제 눈높이까지 못 가니까 사실은 그 우울함을 그렇다고 이제 계속해서 또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결국 적절한 수준에서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그 지점들을 본인들이 찾아내서 그것들을 소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 아까 뭐 부동산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을 꼭 소유의 개념이 아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이제 점점 소유를 하기를 거부하고 같이 소비를 하는 이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예상하셨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부동산 소유의 거부가 아니고요. 네. 포기라고 보셔야 포기, 될 것 포기. 같고요. 능력이 되면 뭐 살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능력이 가장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것도 이제 가치관의 변화와 연결이 됩니다만 한국은 여전히 토지 신화가 있고요. 또 특히나 최근에 한 2, 3년 동안 토지 신화 오히려 더 강화가 됐어요. 원래 이게 투자 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다각적으로 있어가지고 본인의 이제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그 자산의 규모라든가 이게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한국은 지금 갈수록 그 부동산으로의 쏠림 현상만 지금 심화가 되고 있고 또 정부도 나름대로 정책은 한다고 합니다만 그 소위 뭐라 그럴까요?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 결과 사실은 많은 그 잠재적 수요자들에게 토지 신화에 대한 맹신을 그 확대 강화시키죠.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결국 이게 후속 세대 아까 뭐 다 포함됩니다만 인구의 구조의 변화, 양적 변화, 질적 변화까지 맞물렸을 때 부동산이 계속 갈 리는 없다. 지금은 사실은 뭐 조금 거친 표현으로는 뭐 폭탄 돌리기의 상황이 되는 것인데 후속 세대들은 그걸 더 잘 알죠. 알기 때문에 어차피 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보면은 뭐 자기 월급을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서울의 중위 아파트를 하나 산다. 이건 뭐 통계가 일단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적어도 이제 부모님의 도움이나 주변에 이제 도움 없이 부동산 등기에 자기 이름을 올릴 수는 없다라는 것은 이 친구는 아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집이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런 그 개념들이 늘어나면 소유와 관련돼서 소유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 세대들은 소유를 통해서 소위 이제 지대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고요. 이제 후속 세대들은 소유를 또 못할 뿐더러 소유를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지대로 연결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네. 결국 그렇다면 본연의 목적인 그 홈의 기능, 하우스의 기능이 아니라 홈의 기능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고 또 실제적으로 그럴 환경에 또 놓여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뭐 복잡다단한 형태로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뭐 땡기고 밀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아 어떤 식이든지 어떤 조정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또 그 물건보다는 체험을 중시하는 그 무형가치 소비 선호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또 요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예, 주시죠.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사실은 그 소유가 이제 부담스러워졌어요. 아까 우리 이제 고도 성장의 결과 많은 것들 이제 또 가졌고요. 또 더 이상 이제 가져봐야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비용을 또 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유보다는 어쨌든 물건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사용 가치거든요. 이 사용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들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한켠에서는 소유와 관련돼 있는 사용과 관련된 경험들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행복의 양이 비례한다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단순하게 어떤 그 소유나 사용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본인들의 가치를 만족시키는 경험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에서 서비스 넘어가는 조류하고도 같이 맞물리는데요. 체험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쓰고 나면 끝입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사실은 우리 양적 성장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소비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 잠깐의 찰나의 그 만족이 이후에 본인에게 주는 그 양적, 질적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가지기 위해서 고생해가지고 갖고 나서 쌓기보다는 그때그때 순간에 만족해서 체험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방식들이 더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MZ 세대를 포함해서 새로운 중년들에게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단순한 양적 어떤 그 물건에 대한 가치보다는 질적, 심리적인 어떤 그 체험이라든가 공유에 관련된 느낌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앞으로 가장 떠오를 산업의 하나로 보는 게 이제 보통 공유 경제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맥락이 좀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유도 같은 맥락이죠. 결국 이제 그 가성비도 낮아졌고 또 유지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사용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사용을 함으로써 사용 가치는 어차피 누리고 그렇다고 소유는 안 하면서 또 소유에 따른 이제 각종의 부담들은 낮추는 방식으로의 새로운 틈새거든요. 틈새인데 지금은 공유가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공유가 될 수도 있겠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물적 공유거든요. 우리 네. 뭐 카쉐어링이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뭐 사람과 관련된 것도 쉐어링이 될 수도 있겠다. 사람과 관련한 시어링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쓰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가사 대행 같은 것들입니다. 아,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게 그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하나의 특정한 부분에 그 스킬이 있는 직원을 한 회사가 채용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세 네 회사가 같이 한 맞습니다. 달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연결시켜주는 접점으로서 플랫폼 사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게 자원들을 연계시켜주는 작업이니까. 아, 그렇군요. 이제 무한 경쟁이 본격화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그 과거에는 이제 업종, 산업별의 구분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이 시장은 내 시장, 저 시장은 당신 시장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사실은 멀리했죠. 네. 접점이 없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양이 절대량이 줄면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 사실 공통으로 접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한 사람의 고객을 여러 시장이 그 공급자가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일 그 소구 지점 가지고는 부족해진 거죠. 그렇다면 뭔가를 연결시켜가지고 이 사람에게 원스톱으로 그냥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식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결국 이게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의 진입 장벽들을 흐르게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시장은 우리 시장이라고 보지 않았으나 우리 고객이 그 시장의 가치를 우리가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더 로열티 있는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다면 충분히 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업종 파괴가 굉장히 본격화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미 뭐 유통, 제조, 서비스 같은 것들은 이미 업종의 영역들이 많이 깨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인구가 이제 줄어들니까 시장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로섬 게임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게 양적 변화고, 근데 그 줄어든 사람들이 가치관들이 까다로워졌어요. 까다로워졌고 귀찮은 것도 싫고요. 난 여기 가서 이거 사고 여기 가서 이거 싫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걸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모든 그렇죠. 것들이. 예. 그러니까 귀찮은 걸 싫어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걸 제공해 주려니 뭐 예를 들어 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모 은행에서는 알뜰폰도 팔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게 같은 맥락인 거죠. 은행에서 왜 통신을 해요? 라는 맥락인데 그렇게 해야 그 모든 것들을 그 고객 한 사람이 생활 전반에 걸친 혹은 욕구 전반에 걸친 것들을 적어도 여기서 다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단골 고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산업의 영역이 완전히 무너지겠네요. 무너진다. 예. 그러니까 내 고객을 계속 유지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일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네요. 그게. 그래서 본업의 그 경쟁력을 극도로 강화시키고요. 어쨌든 이거는 업의 본질이니까. 플러스 이제 이걸 예전에는 이제 단순하게 던져서 사세요라고 했다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 요걸 하나 더 선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답답해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서 주변에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혹은 서비스를 하나 갖고 와서 붙여주는 형태죠. 그렇게 해서 통으로 이렇게 던져줬을 때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책에서 말씀하시는 원스톱의 즉석 해결. 맞습니다. 예, 그거군요. 즉시 해결. 예. 그러면 이제 맞춤 지향의 충성 효과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 중요한 것은 이제 고객의 속내까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춰서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고령 사회가 되고 또 전체적인 인구의 숫자도 줄면서 구매력도 이제 저감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본력이 적거나 혹은 네트워킹이 적은 그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사실은. 근데, 가만히 둘러보면 그 속에서도 충분히 비교 우위를 발휘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으로 시장을 접근하지 않는 케이스죠. 결국 굉장히 좀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나 적어도 나와의 접점이 있는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곳에는 끊임없이 반복 구매를 해주는 충성 고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가령 이런 것이죠. 우리 요즘 책방도 서점도 보면은 그 특정한 어떤 그 키워드 혹은 특정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동네 책방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커피숍도 한편에는 굉장히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도 많습니다만 골목에 이름 없는 작은 커피숍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의 경쟁력은 뭘까? 결국 고객 하나하나의 그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것들이 다시금 발길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추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 방식도 사실은 한계나 약점이 있는 공급자에게는 좀 고려해 볼 만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개인화되고 또 층이 적어지면서 그러니까 좀 고독화되면서 일단 소외받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우울 시장이 커진다는 예. 말씀이신 거고 반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개인적 관심을 보이고 개인적인 어떤 접점을 만들어내면서 하는 비즈니스 혹은 그러한 방식들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제품을 만들어 놓고요. 서비스를 다 구성을 해 놓고 이걸 어떻게 고객에게 갈까 해서 채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던져서 선택하세요 라고 이제 던졌죠. 네. 이제 메스 시대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가장 선단에, 앞단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고객의 분석이에요. 고객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가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제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네요. 그게. 그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인구 변화에 따라서 자연적 발생되는 현상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초기 시장인 것이고요. 이런 각종의 키워드는 초기이고 앞으로 최근에 이제 한국만의 독특한 급박한 인구 변화를 놓고 봤을 때 빠른 속도로 재편될 것이다. 그래서 선점을 하려면 사실은 시간 여유가 조금 있을 때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단지 그냥 인구가 늘어난다, 줄는다, 그 다음에 인구가 줄면은 뭐 부동산 요 정도만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그 생길 수 있는 사회 현상과 의식 구조와 트렌드의 변화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네요. 다 연결됩니다. 지금 사실은 그 사회 곳곳에서 우리 앞날을 예측하거나 좀 추정할 수 있는 단편적인 힌트나 파편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 스토리가 본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본인들이 준비하시는 미래의 어떤 사업 모델들에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파편들이 스토리가 되도록 사실은 해야 되고, 그게 최근 적어도 한 1, 2년, 2, 3년 안에서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인구, 소비의 미래. 정말 책의 제목과 아주 일치되는 어떤 그런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전영수 교수님, 오늘 아주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좋은 귀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